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2차 공직선거 토론회 진행을 맡은 경기대학 영길천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각 정당의 경제정책, 그중에서 특히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용 문제와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토론 주제로 삼았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와 MBC, MBC와 KBS가 지금 전국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토론 5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각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자유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자유토론을 보충하실 수 있도록 토론자가 직접 주도하시는 상호 토론 순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토론이 선거와 관련해서 소속 정당이나 또 출마 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론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되고 있나?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내수 소비나 건설 경기와 같이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이 고용의 문제, 청년 실업부터 여성 취업 문제, 또 중장년 조기 퇴직, 또 장애 후 취업 환경, 또는 고령자 취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가장 심각한 민생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든 토론자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 4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 속에서 9%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과 300만 명이 넘는 실질적인 실업자 문제, 또 나아가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고용 불안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를 각 당이 점검해 주시고 또 각 정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모두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하시죠.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입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연 7% 성장으로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매년 60만 개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 일자리 공약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매년 6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니 2008년에는 겨우 14만 명만 증가했을 뿐 2009년에는 오히려 7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짜리 희망 근로자 23만 명을 빼면 일자리 30만 개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9.8%를 유지하던 고용률이 2009년에는 58.9%로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실질 실업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자, 쉬었음,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이 대거 늘어난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 300만 명 수준이던 실질 실업자가 2009년에는 346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질 실업률도 12.9%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일자리 정책을 평가한다면 낙제점입니다. F합점도 아깝습니다.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회자 공통 질문. 이번엔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 의장에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체는 약속 뒤집기, 거짓말, 어느 것 하나 약속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세종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자신들이 한 약속도 뒤집고 또 그러니 어떤 약속이든 제대로 하나 지킨 게 없습니다. 747 약속 지켰습니까? 또 반값 등록금
청년 우리 대학생들 많이 현혹시켰지 않습니까? 재미 좀 받지 않습니까? 약속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일자리 1년에 60만 개 일자리 창출해서 5년 동안 300만 개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00만 실업자 시대입니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 오히려 까먹고 있고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해서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과 약속 뒤집기, 어느 것 하나 약속 지키지 못하는 이 한나라당,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겠다. 선거 때만 되면 지금 한나라당 온갖 선심 정책 내놓고 있습니다. 그 약속 지킨다고 믿는 국민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선거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사회자 공통 질문,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변재일 정책위 수석 부의장, 네, 말씀하시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정책, 과연 일자리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약속했던 얘기가 747입니다. 10% 성장한다. 그럼 고용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은 성장하면 그대로 따라온다. 어떻게 본다면 현실 경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이 없어가지고 성장만 하면 고용은 종속 변수 따라온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운영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성장한다면은 매년 60만 명씩 5년간 300만 명 일자리 만들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전혀 안 됐죠. 지금 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도 122만 명의 실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사실상의 실업자라는 거 있죠. 이 자리에서 젊은 분들 많이 나와 계신데 취직하다가 취직 포기한 사람들, 소위 구직 포기자, 또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 정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 1월 달에 46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 통계 보니까 495만 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정책, 고용이 우리 경제 정책의 근간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자 공통 질문 한나라당으로 갑니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예, 경제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분들이 사시는 방안의 공기는 차갑기만 할 겁니다. 더욱이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의 공약 목표를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그리고 살아나는 경제의 불씨를 같이 살려갑시다 하는데 두고 있으면서 특히 학교를 나와도 자리가 잘 보이지 않는 청년층, 연세 드신 노인분들, 여성분들,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을 위한 20개 공약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금년 1월부터 매월 하고 있는데 고용 관련 장관도 참석하고 당에서도 참석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자리를 마련해서 취업을 시켜주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 300만 원씩 세금을 공제해주고 본인들한테는 연 18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 주시는 직업훈련소에 대해서는 15만 원씩 지원해드리는 네. 예산들이 이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좀 설명할 기회를 드리시죠. 더 계속해서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 공통 질문 1분 30초의 시간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민주당당 이정희 의장 말씀해 주시죠. 네,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다고 애를 쓰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자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것이 2년간에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지금 쓴 수단이 고용투자 세액제도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도 이전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고용전략회의를 하면서 다시 재탕을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에 나오셔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이렇게 자주 하면서 말씀하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대졸 초임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있었습니다. 대졸 초임이 2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1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과연 일자리가 늘어났나 이렇게 보니까 대상 기관의 60%가 넘는 곳이 아예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정책입니까? 그리고 채용한 곳 중에 절반은 삭감된 임금을 그 일자리 나누기 다시 쓴 것도 아니고 자체 사업 재투자 등에 쓴 경우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은 오히려 유연근무제 그리고 파견업 허용을 확대해서 초단시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수 있고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고용정책의 기본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그 대안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2차 공직선거정책 토론회 오늘 첫 번째 주제인 고용 문제에 대하여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심각한 문제만큼 각 당의 인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야의 평가와 입장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당 5분의 시간을 드리고 1회 발언 시 가급적 2분을 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윗선에 있는 것이 기준시간, 밑에 있는 게 총량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오른손을 들어서 거수해 주시면 제가 남은 시간을 감안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사전 순서에 의해서 우선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정책위 의장부터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나라당 우리 김광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약속을 했답니다. 약속만 해야 뭐합니까? 실적이 없는데. 그건 믿을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은커녕 뒤집고 거짓말했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약속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난 1월 22일 날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했습니다. 25만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또 내걸었습니다. 아니 매년 60만 일자리 한다고 했던 정당과 그 정부가 그 약속 지키겠습니까? 정말 허황되고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단지 6월 2일 날 선거용 임시 방편 땜질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우리 자유한국당 유원일 의장께서 말씀하시죠. 네.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 사정이 나빠진 것은 변변한 일자리 정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가 기업주를 위한 정책도 일자리 정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이자 한나라당 18대 공약 제1목표가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정책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규제 하나, 공장 설립 간소화, 법인세율이나 노사관계, 불법 노사관계 예방, 기업 경영권 보호, 출자 종합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금융규제 완화가 무슨 일자리 정책입니까? 일자리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은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100만 해고 도란설을 퍼뜨려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 하다 실패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올상시간 정책 아닙니까? 공기업 인원 감출 강요해서 좋은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공기업, 대기업 대졸 초임을 삭감했습니다. 6개월짜리 청년 인턴제를 청년 실업 대책이라고 실시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재벌을 밀어준다고 해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이제는 고용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고용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명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임금을 월 150만 원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통해 일자리를 나눠야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긴 임금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야 됩니다. 대안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2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지금 자유토론 한 분당 5분의 총량 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변재일 부의장께서 말씀하시죠. 한나라당에서 6.2 지방선거 공약이라고 해갖고 일자리 공약을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공약이라는 것이 참 지켜질 수 있느냐, 지킬 수 있을 의지가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도 지금 대부분은 못 지켰고, 몇 가지는 또 안 지켰습니다, 의도적으로다. 안 지킨 것이 대표적인 것이 행정중시 복합도시 건설, 백지화죠. 그 다음에 일자리 공약 많이 했습니다. 60만 명씩 5년간 300만 개 하겠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500만 사실상 실업자 시대, 100만 청년 실업자 시대.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공약을 하시고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6.2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선 공약도 못 믿는데 지방선거 공약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허구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유원일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거 가지고 일단은 사실상 실업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 그리고 실업수당적 성격이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일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정부가 6.2 지방선거로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저는 전혀 신뢰성 없고 실현성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정희 의장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민주노동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크게 봐서 4가지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적 일자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의료 영리화니 이렇게 해서 외국 의료 자본을 들여와서 그리고 또 수익성이 높은 의료기관이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늘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은 공공이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이 있습니다만 정부 투자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에 매년 정원의 3%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지키지 않는 기업이 50%를 넘습니다. 청년 의무고용제를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5%는 적어도 돼야 됩니다.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른 연령대보다 2배에 이르고 실제 체감 실업률이 20%에 이른다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민 고용안전망에서 실업급여를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보통 평균 4개월 정도 받으면 다 끝납니다.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8개월 근무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못 받는 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고 그리고 유럽 수준으로 실업급여, 실업부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대의식을 발휘해서 실업 부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간다운 일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차별이 너무나 심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밤 11시, 12시 잠만 자고 금방 나와야 되고 가족도 얼굴도 못 보고 이런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그리고 심각한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유지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다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일자리 고용 대책의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공약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평가가 부정적입니다. 또 오늘의 고용 환경에 대해서도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당인 우리 한나라당 김원희 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나라당은 우선 대선 공약에서 60만 개 일자리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선은 아시다시피 2007년도 12월에 치러지고 공약은 아마 7, 8월경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 9월에 리만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20만 개로 줄였다가 다시 금년에는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25만 개 일자리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현재 취업자 수가 작년 3월에 비교해서 26만 7천 개가 늘어나고 있는데 연간으로 어떻게 될지 할 것은 안줘보려고 정부에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늘어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그 기업, 그 다음에 취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개하시는 분들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학 졸업생들 65만 명 나오는데 한 20% 좀 넘는 그 15만 정도가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적게 10만 명, 많게 20만 명의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있다는 중소기업하고 구하고 있는 대학생분들, 실업자분들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노동부에 일자리 망을 알려주는 DB를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얼마를 주는 어떤 식의 일자리가 있는지 하는 것을 연결해주고 있고 우선 급할 때까지 인턴제도 늘리고 청년 실업자에 계속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와 MBC가 또 MBC와 KBS가 전국에 동시 중계하고 있는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의 첫 번째 주제 고용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정책을 들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자유토론 시간입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우리 이상민 의원부터 먼저 하시죠. 네, 지금 우리 한나라당 김광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기 살아나면 고용 창출 잘 된다. 그 얘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대통령이나 정부나 한나라당이 계속 앵무새처럼 하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재탕3땅 실효성 없고 허구고 신용만 한다. 제가 단적인 증자를 좀 대겠습니다. 지난 그 3월달 국가고용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3차 회의에서 대통령 그때 내놓은 정책이 뭐냐면 지자체가 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1월 22일 날 이 1차 회의 때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라는 걸 정부가 했고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당시 정부는 1월 달에 지자체 경상경비 행사비를 5%를 절감해서 3천억 원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다. 그 얘기를 다시 3차 회의에서 또 보고했어요. 이름도 안 바꾸고 포장도 안 바꾸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대통령 회의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 일자리 창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일자리 창출 중요한 거 모르는 공무원 국민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경제평론가가 아닙니다. 경제의 실적, 고용 창출을 실적을 내놔야 되는 책임 있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 의장 말씀하시죠. 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님께서 대졸 졸업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 저도 그런 속담 있는 거 압니다. 이 젊은이들이 고생 안 합니까? 사실 모든 어려움 다 겪어가면서 취업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요. 지금 대학 졸업하면 보통 취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1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거의 극빈층 수준으로 아마 살면서 노력하는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 번 비정규직이면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0%를 넘었습니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100이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39입니다. 이 심각한 불균형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과 정부고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비정규직법 개정하면서 오히려 악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공기업 청년 일자리는 늘려야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청년들의 눈높이를 탓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오히려 돌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토론 나중에 20초 미만의 시간이 남게 되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감안해서 남은 시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 의장 발언하시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님께서는 취업자 수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공기업 선진화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가 뭡니까?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정리해고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망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생에게 겨우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봐라. 이게 정부가 할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특권층에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건설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퍼주기 위해서 4대강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삽질로 34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6개 보호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실제 3만 4천 명이 되지 않는 인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농사짓는 농어민, 골재 채취 노동자 등이 2만 5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2조 원 들여서 임시 노무자 1만 명 늘릴 뿐인데 이게 무슨 일자리 창출입니까? 건설업체를 위해서 4대강 사업은 이한 그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중단돼야 됩니다. 그 돈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그리고 하게 되면 도우미가 8만 명이 채용되게 됩니다. 4대강 사업 1년 예산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사람을 고용한다면 일자리 창출 2번 하고도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2316시간입니다.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면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참고로 OECD 노동시간은 1672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 5분의 정책 책임자들이 나와서 각 당의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정책위 의장이 나와 계시고 자유신진당에는 이상민 정책위 의장, 또 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 수석 부의장,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 의장 나와서 함께 토론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변재일 부의장 말씀하시죠. 이제는 우리 정부가 그 경제정책의 근간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하면 고용이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성장과 고용 문제는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책을 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의 어떤 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한반도 선진화재단. 거기에서도 현재 경제정책, 또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 이것은 우리 나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업 부분에만, 민간 부분에만 고용 문제를 맡기지 말고 정부 부문에서도 할 건 먼저 하자. 그래서 정부 부문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 부문의 공무원의 확충입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사 많이 필요합니다. 작은 정부와 관계 없습니다. 국민한테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에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치안 불안합니다. 소방 공무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린아이들이 좋은 공교육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사,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확충하게 갖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부분부터 확충하자. 이런 것이 민주당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민간 부분에서 형성이 안 된다면은 사회적 수요는 있지만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부분에서 정부가 일정 보조를 줘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자. 이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장애인 돌보미, 간병인, 학습 보조교사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OECD 평균을 봤을 때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21.3%입니다. 우리나라는 13.8%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 분야가 OECD 평균 수준만 돼도 120만 개 일자리가 될 겁니다. 네, 이제 토론이 각 당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또 사회적 기업의 활동 이런 그 야당의 아이디어 제안도 있고 또 비평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아마 그 토론을 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유원일 의장님께서 주셨던 고영희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변재일 의장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공허하게 경제 성장률이 몇 %다, 2%에서 4%, 다시 5%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한나라도 지양을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 경제 성장 앞에 고용, 일자리가 몇만 개 늘어나느냐, 고용률이 어떻게 되느냐, 실업자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논의를 하고 성장은 결과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에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을 서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정부도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연간 한 270개 정도 되는데 이걸 한 기업도 좀 도입 해가지고 1000개 정도로 2012년 이후에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정부에서도 돈을 대고 또 그 사업 주체에서도 돈을 대고 기업에서도 돈을 보태가지고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고 취약계층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형태로 키워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쭉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돈이 문제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금을 내어주시는 국민들에게, 국민들께 의견을 여쭤보고 그 돈을 어디 써야 되는지 하는 것을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원일 의장님께서 무상급식을 하면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조금 어떠냐면은 현재는 학교 급식은 100%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돈 내고 하시는 분들하고 안 내고 드시는 분들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숫자를 늘려서 좀 무상급식하면 일자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각 당 정책 책임자로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 의장 시간 보시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께서 지금까지의 그런 자세, 시각 바꿔야 된다. 그 말씀 환영합니다. 근데 김광림 의원 혼자의 생각으로 바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그 생각이 자세가 바꿔야 된다 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과 약속 뒤집기 지키지 않고 이런 정권과 대통령과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김광림 의원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재원 있어야죠. 근데 지금 귀중한 열쇠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쓸데없는 강물에 퍼부어서 강물의 귀중한 열쇠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온갖 국민들, 전문가들이 중단해라. 하려면 차근차근 낙동강 일부 구간부터라도 해라. 그리고 나서 잘 되면 다른 데까지 확대하자. 이런 충고도 귀 막고 눈 감고 있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쓸데없는 재원을 30조 원입니다. 이명박 정권 내에 강물에 퍼붓겠다는 겁니다. 지금 400만 청년 실업자 등록금 못 내서 종사해서는 안 될 직업에도 종사하는 학생들이 있고 비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정권에 대한 반성이나 맹성이 없이 그냥 4대강의 귀중한 열쇠 퍼붓고 있는 정권의 실체가 어떤 일자리 정책이나 그런 국가 고용 전략 회의 한들 믿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에게 또 한나라당에 충원을 합니다. 지금 4대강에 무려 30조 가까운 돈 퍼붓는 거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 돈을 갖다가 교육과 복지와 과학기술 하십시오. 교육은 우수한 인재 양성을 해서 그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그대로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국가의 경쟁력의 기반이고 또 성장 기본 확충을 위한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과학기술의 기본 연구, 기초연구, 기초과학에 투자하면 많은 국민들 박수 보낼 겁니다. 또 사회적 일자리, 그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지 않습니까? 국가 공공 서비스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교육과 과학기술과 복지에 혈세를 투입하면 국민들 박수 보낼 텐데 거꾸로 쓸데없는 4대강이나 전시성 또는 선거용 그런 응급 또는 그런 임시방편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질책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유 토론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네.
한나라당 김광림 정주위원장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문제다. 그리고 고용을 우선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문제다. 그러면 과연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왜 그렇게 세금을 줄이려고 애쓰셨는지 저는 정말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90조의 세금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고 지방재정 적자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결국 일부 또 후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세금을 줄여놓고 지금 와서 돈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세금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국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은 사회 서비스 늘려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취하는 정책은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민간이 거기에 들어와서 돈을 쏟아부으면 그다음에 일자리 생긴다. 그다음에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저는 그래가지고는 복지 서비스의 본질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의료 민영화 국무회의에서 관련된 법들이 지난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 왔는데 강남에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 체인화된 성형외과 그리고 비만 클리닉 그리고 비싼 건강검진 서비스 많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이 감기 치료받을 곳, 위험 치료받을 곳 없습니다. 이게 이인을 추구하는 의료의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복지는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되는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만들자. 이거 야당이 주장했습니다. 2,500억만 들이면 전국에 84개 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병인 일자리 늘어나고 간호사 일자리 늘어나고 환자 안심하고 그리고 간호사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도 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일자리가 무려 2만 개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병원이 공공병원이 고용하던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이 내놓는 국가와 공공이 책임지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장께서는 시간 다 쓰셨습니다. 네. 자, 자유토론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장 말씀하시죠. 네, 김광림 정책위원장님께서 무상급식에 인원이 채용되지 않는다. 사실은 파트타임을 정규직으로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8만 개 일자리를. 그리고 8조 5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급식에 돌리면 2번 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 손실되는 임금 보존을 국가가 정부 재정으로 일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진국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1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임금 임시직 수준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사회 서비스 종사자의 월 150만 이상 임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둘째, 전 국민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일자리 120만 개를 늘려야 합니다. 네. 네. 자유토론. 지금 변재일 우리 부의장께서 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활용하시죠. 지금 이제 그 김광림 의원께서 재원 문제 말씀하셨고 이정희 의원께서 거기 말씀하셨는데 재원은 어떻게 모으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봤을 적에 부자 감세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 있었는데 과연 부자 감세할 필요가 있었느냐. 다른 어느 나라 봐도 이번 경제위기를 맞춰갖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부자 증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감세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국가 재정 지출 수요를 충당시켜봤거든요. 우리나라는 부자 감세했죠. 그거 근본적으로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지금 문제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게 잘된 결과를 보고서 다음에 하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 주장 이명박 정부에서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재원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임의로 개정해서 포기시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시간 남아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약속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것은 국가 고용전략회의 매달 열어서 일일이 촘촘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고 또 지방에서 해야 될 것은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공천할 때 이 후보자들에게 공약 공시제도, 일자리 공시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MOU를 맺어서 챙겨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은요
물량 많게 하고 2급수쯤 되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 하고 또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막 시작하고 있거든요.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나중에 잔디 심고 나무 옮기고 돌 옮기고 일자리 많이 쓰는 게 안 보일 겁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약속 지키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자유토론 시간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자, 조금씩 이제 쟁점과 또 상대의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토론은 주도권 토론이라는 또 다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토론을 보충할 수 있도록 토론자가 주도하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쟁점과 또 관심 있는 상대를 지정하셔서 3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지시고 토론을 하시되 최소한의 답변 시간은 상대에게 허용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볼 때 상대 토론자의 발언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저처럼 이렇게 좀 잘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소속 정당이나 또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이나 지지 의사 표시 같은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순서에 따라서 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 수석 부의장 3분 동안 제가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한나라당의 김광림 위원께 한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성장보다는 고용 문제에 우선을 두겠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다. 이런 정책을 방향을 전환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보면은 정부 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라든지 지식경제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성장 지상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장을 하면은 일자리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 경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 속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대부분이 부품이나 소재의 50% 이상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하면 성장에 따른 고용 유발, 생산 유발은 해외에서 합니다. 중국 사람의 고용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고용 우선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정책 목표인데 과연 정부 내에서도 이런 것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 쭉 하시고 나중에 아니 이건 주도권이 우리 변 위원한테 있습니다. 예. 고용을 성장보다 우선해서 앞으로 예산 심의하고 정부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은 정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국회에 오면은 우리 변재일 의장 포함한 민주당 야당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갑시다. 그거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이 이제 회복이 불씨가 된 거 맞습니다만은 50%가 자원이 들어와도 나머지 50%는 국내 부가가치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출도 늘리고 앞으로 내수도 이렇게 이제 투자도 늘리고 소비도 늘려가면서 일자리를 늘어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었습니다. 사실은 절대적으로 성장이 돼야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자, 1% 성장당이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제 성장과 고용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이제 경제 정책이 풀어나갈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광희 의원께서 성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겠다. 성장과 고용의 균형을 이루겠다. 이런 거 진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 전환 이루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성장의 어떤 화신 속에서 그 환상에 빠져 있을 수만 없는 겁니다.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5분위 계층하고 소득 1분위 계층하고의 임금 격차, 가계소득 격차가 천천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저축은 늘어나고 있는데 가계저축은 줄어들고 있고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고용에 우선을 두는 그런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각 의원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3분 주도권 토론. 지금 두 번째 마이크는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에게 넘기겠습니다. 상대를 정하시면서 쟁점을 주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전 학생들한테 750만 원대 하지 않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농촌, 어촌, 산촌에 계시는 분들께 현재 97만 명이다마는 한 200만 명 정도로 그분들한테 다 무상으로 해드리고, 또 그러니까 재벌의 손자나 이런 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있으면은 우선 보육 쪽으로, 지금 5세 이하의 보육 쪽으로, 그 다음에 유아교육 쪽으로 그 돈을 써가지고, 그것도 소득 수준 70% 미만, 예를 들면은 연소득이 5,100만 원 넘는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무상교육은, 무상보육, 어떻게, 무상보육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무상급식은 100%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저희 한나라당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모든 특혜는 재벌가 부자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도 부자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세금을 냅니다. 그들에게 공평한 혜택, 작은 혜택은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큰 혜택을 줄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도 무상급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국가가, 사회가 기여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들 이해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 보탁은 국가가 책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나라당 의견에 동의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동의보다는 하겠습니다. 조금 손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변재일 위원님께 아까 4대강 사업을 또 우리 이상민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강별로 따로 했으면 좋겠나 하는데 처음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4대강 사업은요, 홍수가 지면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시간을 짧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별로 천천히 하는 거, 이거 하고, 전국 4대강 대상으로 해서 일괄해서 홍수, 우기가 오기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변재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누차 논의가 됐었죠. 예를 들어서 4대강 중에서 영산강부터 한번 싹 해보자.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산강주에서 어느 부하 하나만, 어느 지역만 한번 해보자. 또 낙동강주에서 어느 지역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범 사업을 한 후에 그 시범 사업의 결과가 과연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느냐, 환경 파괴가 없느냐, 과연 수질 보존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걸 검증하고 해보자. 그런 것들은 홍수하고 관련 없습니다. 우리나라 4대강 그동안 많이 발달해서 홍수가 많이 예방되고 있습니다. 하는 중에 비가 오는데. 네, 그 다음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정희 의장, 네, 주도권 가지시죠. 네, 김광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게 지금 국가가 시켜야 될 의무도 있고 또 부모와 교육입니다. 교육. 그리고 또 아이들도 부모들도 시켜야 될, 받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재벌집 아들이라고 해도 군대 갈 때 부모님한테 총살돈 받아가지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교육의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라는 것의 정신이 여기 이것도 역시 무상급식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교육의 하나라도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파견업종 허용 확대를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업종을 허용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파견업종. 예, 파견업종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운수업, 제조업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미 불법 파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불법 파견을 합법화시킨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그건 같이 감시를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에 무상급식을 의무로 하자. 이거는 이제 그럴 단계가 되었는지 보셔야 되고요. 일본은 무상급식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만이 하고 있고, 또 미국도 우리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영국도 우리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상급식 자체를 좀 다른 나라, 잘 사는 나라 하는 것도 좀 보면서 추진해야 된다.
네, 일본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해야 되죠. 네. 예. 일본과 미국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 50% 정도밖에 안 하고요. 우리는 98% 학교 급식합니다. 그런 환경에 기초해서 아이들에게 눈칫밥은 먹이지 말자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네. 그 파견 그런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셨는데 파견 문제는 그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네. 같이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이거는 찾아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을 하는데요. 차단할 방법이 뭐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앞으로 합시다. 예, 지금 예, 고민을 안 그렇게, 해보셨던 예,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하고, 예. 그 불법 파견이 지금 다시 급식 문제 다시 한번 아니요. 말씀드리면은 제가 주도하는 시간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파견 문제는 택시 업계는 불법 지입 기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조업에도 사내하청 불법 파견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제의 삼성중공업 조선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근로자가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몇 명이냐?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사내하청입니다. 모두. 근데 작년에 오포에 있는 현대 미포조선 사내하청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지휘 감독을 다 본사에서 하고 있으니 이건 사용자가 본사다. 이렇게 해서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파견이 이미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 파견을 그냥 합법화해 주는 것이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정희 의원이 네.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들을 우리 같이 김 논의를 하도록 위원장님, 합시다. 네, 잠깐 예. 저 주목하시죠. 네. 우리 이정 의장께서 주도권은 잘 쓰셨는데 답변할 기회를 못 주셨습니다. 다음에 좀 다른 의원님들 감안해 주시고 또 다른 기회에 또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네, 우리 이원일 정책위 의장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누굴 지정하시겠습니다? 예, 저기 김강림 의원을 지정하겠습니다. 방금 바른 지혜를 많이 왔습니다. 무상급식이 부자에게는 안 해도 된다. 부자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걸 갖고 서민이한 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사장 사업으로 34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16개 현장을 가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한 현장당 최대 150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고 일을 많이 할 때 몇 명이냐? 그러니까 500명 정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수양공사가 발주한 7개 공구 인원 투입 계획 전체를 분석해 봤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8,738억 원으로 4대형 사업의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보니까 실제 작업 인원은 2,120명에 불과합니다. 최대치를 준다도 3,640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4대강 사업으로 추정해보면 3만 5천 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2만 6천 개입니다. 하천 둔치에서 농사 짓는 농민 2만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어민과 골지업체 노동자 1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모두 2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22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임시 노무직 9천 명만 고용할 뿐입니다. 최대치를 주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전혀 만들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4대강 사업을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아닙니까? 또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쌍용자동차에서 2,63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자기 일자리의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2,630명을 고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거부하고 국가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쌍용자동차를 탄압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우선 4대강 일자리는 아마 다 가보셨다니까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4대강 예산, 중앙예산의 3조 2천억 중에서 1조 4천억이 계약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가서 보이면은 준설하는 거, 그 다음에 보 만드는 이런 데만 보일 겁니다만은 설계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았을 거고 정비하시는 분도 보이지 않았을 거고 또 일자리는 마지막에 많아집니다. 돌 나르고 잔디 심고 나무 심고 또 생태 복원하고 하는 쪽에 일자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57%에 지나졌는데 3만 5천 명에서 17,500명이 넘지 않습니다. 50%라는 거죠? 본 사업의 57%입니다. 예? 본 직접 인원에 네. 비해서 57%뿐이 안 됩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건 기회에 또 터무니없는 수치입니다. 나중에 제가 보충 말한 시간을 말미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주도권 토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치회기 의장 주도권 가지시고, 네, 상대를 누구 정하시죠? 한나라당 우리 김광민 의원님 집중되셔서 죄송합니다. 국정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떠한 말, 정책도 실효성, 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짓말 하지 마시고 약속을 좀 지켜달라. 약속한 것 좀 지키는 모습부터 해달라라는 충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민 한나라당 의원님께서는 평소 뵈면 매우 그 소신 있으신 분인데 한나라당에 계시다 보니까 이 소신과 다른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4대강에 30조 원 퍼붓는 것이, 강물에 퍼붓는 것이 그게 제정신 갖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온갖 국가 피스톰에 앉아 있는 이 상황에서 30조 원이 어떤 돈입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 자기 돈이라면 이럴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김광민 의원께서 경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성장해도 고용까지 이어지지 않는 성장 없는 고용 구조가 구조적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그냥 강물에 30조 원 퍼부어서 기다려달라. 이미 이 사업 시장 하기 전부터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 막고 눈 감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4대강의 귀중한 혈세에서는 이것부터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능한 청년들을, 유능한 인재, 그야말로 세계 나가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를 확충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투자하십시오. 과학기술 대통령 되시면 되지 않습니까? 또 사회 안전망, 그게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고용 문제나 실업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기회를 좀 제도적인 질문해 주십시오. 네. 차별이 해소되면 비정규직 기피 문제도 해소됩니다. 김관희 의원님께서는 저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교육과 과학기술 또 사회적 서비스, 교육, 사회 안전망 확충, 복지에 좀 해주시기를 권유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그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데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책임을 맡고 있으면은 신뢰도 지켜야 되고 제대로 가는 방향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학기술 이쪽에 좀 더 투자하고 고민을 하자는 데서 전적으로 동감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계속해 가도록 합시다. 4대강은 30조 원이 아니고 2012년까지 22조 2천억입니다. 22조 이제 2천억이고 이 중에서 이제 정부가 직접 2천억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돈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282조 금년에 292조 중에서 3조 2천억이 금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한 1%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죠. 네, 지금 제2차 공직 선거 정책 토론회 아마 지금 이 시간에 TV 앞에 앉아 계시는 국민들에겐 더욱더 피부에 닿는 주제가 이번 첫 번째 주제인 고용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 또 지금 사실 자리에는 젊은 우리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각 당의 평가와 또 아이디어를 종합해 보면은 정부 공공의 역할이 좀 더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주장과 또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에 대한 말씀들이 가장 컸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차 공직자 선거 정책 토론회에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관된 문제입니다만은 이 정부 재정은 또 과연 문제가 없는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부채도 걱정입니다만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부채나 또는 지방정부의 채무 등으로 해서 이른바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하는 우려가 있고 나아가 재정적자에 대한 이 구조적인 그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는 제가 먼저 공통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 문제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을 해서 지난해만 보더라도 재정 적자 규모가 약 43조 2천억 원을 기록하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이 교육이나 복지나 국방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보면
재정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은 이 같은 재정의 이 부조화적인 측면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 재정의 그 총체적인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정책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정부의 빚은 359조입니다. 우리 국내 총생산 GDP에 대비해서 33.8%입니다. 한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럴 때 빚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는 가지고 있는 받을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좀 봐야 되겠고 또 옆집하고 비교도 해봐야 됩니다. 359조의 빚이 있습니다만은 받을 채권이 175조 한 반 정도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장부 가격으로 300조 아마 시가로는 400조 넘는 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 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의 33.8%는 G20 20개국 평균 85%, OECD 30개국 90%, 그 다음에 EU가 권장하고 있는 상한선 60%와 비교하면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빚은 줄여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앞으로 경제위기가 어떻게 닥칠지 또 고령화, 저출산, 통일 대비해서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 의장, 답변해 주시죠. 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안심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국가부채의 산출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도 국가부채 산출 기준을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고 86년 기준에서 2001년 기준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재정 위험성들이 있는 것들은 공기업 부채 또 다른 기금에 관한 것들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다 일일이 확보해 보려고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낮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정도는 또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2008년에 감세가 아주 대규모로 됐고요. 그리고 지금 22.2조가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되는 전망에 의하더라도 2013년에 돼서야 비로소 재정 적자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먼저 4대강 사업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는 아시겠는데요. 한강의 팔당, 여주 이 부근에서 희귀 동식물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1000마리가 폐사한 것을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을 겁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지금 30% 이상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30% 또 30% 이상은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60% 이상이 이 사업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 지금 줄이는 것부터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이번에는 국가재정 건전화와 주제를 가지고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 의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근본 원인은 부자 감소로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2년까지 9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4대강 사업 같은 국고 부담을 임기 안에 강행하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 22조 원, 30대 선도 프로젝트, 보험자리 주택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만에도 총 사업비 405조 원입니다. 이 중 국고 부담액이 140조 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고 부담액 110조 원을 임기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감세 90조 원, 세출 증가 110조 원을 더하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 200조 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됩니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모두 건전해야 합니다. 세입 건전성을 위해서는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90조 원을 감소하고도 고용과 투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기업들은 100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까지 대기업의 고용은 2,700명만
증가했습니다. 세출 건전성을 위해서는 고용과 투자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재정을 써야 합니다. 4대강 사업 같은 토목공사는 고용 유발도 되지 않고 국가 경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대신 네.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 내수 진작을 위한 복지 지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 의장님. 네, 이번에 공통질문은 자유선진당으로 갑니다. 이상민 정책위 의장. 네, 말씀해 네, 주시죠. 지금 그리스 등 유럽발 재정 위기가 매우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걱정해야 될 정부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금 전혀 걱정이 없어요. OECD 기준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경제 전문가들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상승률이 가파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기적 상황이다. 뭐 소위 출구 전략을 써야 된다. 재정 건전성을 해야 된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친화적인 언론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그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 또 한나라당은 귀 막고 눈 감고 있어요. 참으로 이게 더 걱정입니다. 지금 국가 채무가 97년도에 60조 원에서 지난해 366조 원입니다. 올해 국가 채무가 400조를 넘으면 GDP 대비 비율 37%입니다. 엄청납니다. 또 넓은 의미의 국가 채무까지 더하면 그 심각합니다. 공기관 부채, 국가보증 채무, 공적연금 책임 준비금 부족까지면은요, 2008년도 현재 기준하면 무려 1296억 원입니다.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4대강 사업도 수자항공사에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서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대강 같은 헛돈 쓰는 거기에 무려 30조 원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 대해서 정말 빚더미에 빚잔치에 국가를 파탄시킬 것이다. 이런 걱정을 국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공통질문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 부의장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 채무가 금년도는 407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07조 원이 작은 돈 아니죠. 더군다나 누차 지적했지만은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2009년도, 2010년도에 증가 속도가 30.6%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은 12.6%입니다.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4대강 사업하면서 보셨겠지만은 전체 소요 예산 22조 중에서 8조 원을 수자항공사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자항공사 8조를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이자는 정부가 주겠다. 그럼 수자항공사의 부채는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책임지는 거겠죠. 이렇게 정부기관,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부채까지를 포함하면은 지난해 말 700조 원입니다. 나라가 갚아줘야 됩니다. 사고 나면, 부도 나면. 금년에 800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심각합니다. 2009년 말 현재 지방채 발행 그 잔액이 25조 5천억입니다.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해 갖고 재정 위기가 닥치니까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2009년도에 국채를 발행했죠.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라 소리입니까? 너들도 알아서 채권 발행해 써라. 빚 써라. 난 모르겠다. 이것이 현재 정부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 감세죠. 세금 덜 걷었죠. 그리고 이 돈은 누가 갚습니까? 후손이 갚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갚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얼마나 우리 후손들이 힘겹겠습니까? 부채 줄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전체의 비중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는 말씀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세수의 균형의 문제나 세출의 건전성 문제에 대한 비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 토론자당 발언 시간을 4분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 이내의 기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자유토론, 재정 건전성 문제, 지방재정 또는 공기업의 이 재정 문제, 국가재정을 포함해서 각 당의 토론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 의장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만 사실 빚더미에 오른 것이 아니고요. 지방정부도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또 개인들도 다 빚더미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채무가 2004년에는 16.9조 원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19.5조 원이었고요. 그런데 2009년에는 25.5조 원이 됐습니다. 그 1년 동안에 무려 34%가 늘어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세금을 줄였죠. 그리고 지방정부에게는 세금 줄여서 당신들에게 줄 돈이 없으니 빚 얻어서 써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늘어났습니다.
나왔습니다. 개인들에 대해서도 역시 정부 정책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 등록금 너무 높으니까 반값으로 줄이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얘기했던 것은 그렇게 줄여주지는 못하겠고 대신 빚내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정부도 빚이 많고 지방정부도 빚이 많고 개인도 빚이 많습니다. 다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지방재정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땅 파면 돈이 나오냐, 돈 어디 있느냐, 다 같이 빚내서 쓰자 이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워낙에 부실한 지방정부가 자체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자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래서 일반 재원으로 경상 비용조차 충당하기 힘든 실정이고요. 이렇게 간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진짜 파탄의 위기에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지금 감세를 철회하고 그리고 세수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유원일 의장 하시겠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재정건전성은 염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심각합니다. 국가 부채와 공기업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빠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재정 상태를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한, 관리수지 적자가 2009년 43조 원입니다. 야한이기후 최악입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도 2009년 346조 원입니다. 2008년에 비해 48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2009년 213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8년 133%, 2009년 153%입니다. 자산 증가 속도는 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입니다. 국회 예산 정책시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2012년 492조 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203조 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늘어나도 세금 증가로 선순환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과 투자에 쓰이면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만 해놓고 빚을 내서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적자 운영하면 세금 증가로 선순환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원인은 앞에 말씀드렸고 대책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재일 부의장 쓰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시간 관계상 좀 말을 마치지 못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후손이 갚는다, 우리 아이들이 갚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모셔야 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난다.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난다. 저출산은 뭡니까?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모셔야 할 어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1인당 부담이 커집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유산을 남겨줘야 되느냐. 그러면서 국가 부채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어서 이번 6.2 지방선거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문제를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재 감세로 인해 갖고 국세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 조비세 수입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지방세 수입,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도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 부자 지역 지방자치단체 거기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부자니까. 그런데 우리의 고향 농산어촌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의 봉급도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경기도 양평군 금년도 예산을 2009년도 최종 예산 대비 25.9% 삭감해서 감액 편성해야 됩니다. 강원도 철원군 20.6%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남 해남군 10.7%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지방에 사신 분들도 서울에 사시는 분처럼 좀 인간답게 살고 균형 있는 발전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 소비세라든지 그런 건 뭐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전혀 더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1조 원 정도의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회복될 때까지 목적 예비비 신설 이 문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또 다른 분들 말씀 듣고 그다음에 또 토론을 하시죠. 어떻게 우리 이상민 의장 사용하시죠. 정말 국가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의 국민에게 떠안기는 빚 모든 걸 통계하면 뭐 1,200여 조 원 될 정도로이고 거기다가 한나라당 단체장들 대부분이 지방구청장이나 시군수, 시도지사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 아닙니까? 그 지방정부는 더합니다. 배우는 게 못된 것만 배운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한다는 주요 국책사업들 한번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150만 호 공급하는데 12조 쓰겠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공유지역 지원하는데 21조 원. 신성장 동력 추진 24조 원. 4대강 아까 22조라고 그랬는데요. 부대 사업까지 하면 30조입니다. 다음에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하는데 5조 6천억 원. IT 코리아 5대 미래 전략 189억 원, 9조 원입니다. 이 정도 지금 IT가 경쟁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0대 선도 프로젝트 26조 원입니다. 새만금 사업 21조입니다. 녹색 강국 5대 강국 진입 말은 좋습니다. 107조 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만 통계를 해도 합계해도 무려 540조 원입니다. 1200, 1300조의 빚더미에 앉아있는 중앙정부가 국가가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선심정책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정책들 보면요. 민주당에서 무상교육 또 일부 야당에서 주장을 하니까 무상보육 교육 확대하겠다. 5,600여억 원 했습니다. 근데 재원 마련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지난 20일 날 전국 10개 지방과학단 연구단지에 원천기술 개발 자금으로 무려 3,900억 원, 4천억 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선심적 장밋빛 구상만 내놓고 믿어달라고 하고 그동안 거짓말과 약속 뒤집기와 어느 것 하나 약속 지키지도 못한 정권이 이런 섬신 공약 내놓는다 한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광림 여당 우정조 예위원장 예. 답변하시죠. 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정희 의원은 부채 적용 기준이 다르다. 그 다음에 또 가파르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부채 국가 채무 기준은 세계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기준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 공기업 부채랄지 국가가 직접 이무를 지지 않는 보증 채무랄지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국제적 기준은 다르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파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97년까지 집권을 하셨는데 그때의 국가 채무 비율이 11.9%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10년을 지내면서 이게 30.7%로 19.9%가 늘었습니다. 10년에 19.9%니까 뭐 한 1.9% 정도 늘어난 거죠.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 2년 동안에 아까 30.7%에서 33.8%로 2년에 3.1% 늘었으니까 1.56 정도 늘어납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은 물론 이 속에는 지방 채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파르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이제 주장해 주시는 것들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국가 채무를 관리하자고 하시면서 학교도 지원해야 되고 지방 공무원도 늘려야 되고 지방에도 지원해야 되고 이런 이제 공약을 쏟아 놓으십니다.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만은 여당에서는 일일이 돈으로 이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그 지원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완일 의장 쓰시겠습니까? 예, 한나라당 저희 정책위 의장님께서는 국가 부채가 3.3%만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200조에 3.1%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증가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200조 정도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질 수치입니다. 중앙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은 간단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를 원상 회복하고 4대 사업을 중지하면 됩니다.
감세 회복으로 2012년까지 90조 원이 원상 회복됩니다. 4대강 사업을 중지하면 총 20조 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명박 정부 국가부채 예상액의 203조 원의 54%를 메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AB 타당성 조사를 혁신하면 무분별한 토목공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에타 혁신으로 7조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불황일수록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실업급여, 재정사역 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서민 가게 안정과 소비 지출을 늘려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괜찮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 증대와 세수가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나 4대강 같은 일회성, 단순 노무직을 만드는데 재정을 투입하면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4대강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정 규모는 OECD 회원국보다 평균 11%가 작습니다. 이처럼 국가 재정이 작으면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장감세를 해놓고 재정 적자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부자 증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영국은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40%에서 50%로 늘렸고 독일은 45%에서 47%로 늘린 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원일 의원은 22초 남아 있는데 나중에 잠깐 쓰시죠. 그러면. 네. 자, 이정희 의장. 네. 국가부채 기준에 대해서, 국가채무 기준에 대해서 길게 논의할 것은 없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1986년에 그 정부재정통계 지침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달리 IMF에서 2001년에 다시 GFSM 정부재정통계 지침을 새로 내놓은 것이 있고요. 지금 OECD 국가에서는 2001년 것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간이 관리하는 25개 기금이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는 빠져 있고,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이런 퇴직급여와 관련된 충당 부채가 있는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민간투자사업 BTL과 관련된 부채도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공기업 부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기업 부채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수준인데 부채 비율이 지금 사상 최대로 늘어나 있는데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입니다. 근데 이 부채가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를 따져보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또 6개 혁신도시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정부정책 사업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면 회수를 해야 이게 부채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종시 문제 때문에 수정안을 내면서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6개 혁신도시 완전히 거의 중단 상태입니다. 오히려 부채를 더욱더 정부 정책이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철도공사 부채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2008년보다 2009년에 30%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게 1조 9천억 원쯤 되는데 왜 늘어났냐면 그중에 1조 2천억 원이 인천 공항철도 인수하느라고 한 겁니다. 원래 이 실패한 사업을 정부가 떠넘긴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정부가 철도공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노동조합원들이 무슨 파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왜 이렇게 높으냐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정부가 잘못한 것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책임도 당신들이 알아서 져라고 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죠.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희 의원도 발언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변질 부위원장 쓰겠습니까? 예. 국가부채의 기준이 IMF에서 제시된 기준대로 하는 건 맞습니다. 각국이 발표하는 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할 확정 채무 중에서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있죠. 공기업 부채를 갖다가 국가부채에 준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강 사업 비중의 8조 원 수자원공사한테 전부 떠넘겼습니다. 근데 수자원공사한테 떠넘긴 다음에 그 중에서 5조 2천억 원, 이것은 정부기관인 국토관리청에다가 공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30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정부가 하는 일을 공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를 봤지만 공기업이 하는 일을 정부에 위탁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아마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했다면 분식회계 또는 예산 세탁, 돈 세탁 이런 비난을 받았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께서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토지주택공사 그런 데 얘기도 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추진한 보금자리 주택, 그 절반에 가까운 6조 원을 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금자리 주택이 서민의 주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서민한테는 그림의 떡이 된 주택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업을 관리해놓고 어떻게 그들의 부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공기업 부채 분명히 정부가 함께 관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상민 의장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전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도 우리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재정 건전하니까 걱정 없다. 그 인식의 안일성에 대해서 정말 질타하고 싶습니다. 정부 부채가 이미 가파르게 외환 위기 이후 10년 만에 4배나 급증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부채도 400조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전혀 걱정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인식의 안일함에 대해서 정말 너무 국민들이 걱정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올 여러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도와야 될 정부가 오히려 그런 안일한 인식에 빠져 있으니까 남아있는 2년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그동안에 국민들이 조마조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야당들이 책임이 없다 보니까 선심 정책 내놓고 있다. 한나라는 더합니다. 한술 더 뜹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 보육 교육 확대, 무상급식 점진 확대, 서민층 대출 보증 1조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1,500억 해서 무려 3조 원, 4조 원 가까운 것을 이번에 정책과 관련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지방 과학단지 이거는 지방 민심을 겨냥한 공약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4천억을 퍼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하겠다라는 건 제시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이런 거 하겠다. 온갖 거짓말과 약속 뒤집기 한 정권의 이런 약속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의원일 의장이 신청을 해 오셨는데 시간 잘 보시고 창조한국당 의원일 정책위 의장 네 말씀하시죠. 예, 부자 감사 때문에 지방 재정이 악화된 데는 언론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의 악화 원인이 또 있습니다. 호화청사의 문제입니다. 용산, 관악, 금천, 성동구청, 성남, 용인시청, 원주시청, 포항시청, 전북도청, 전남도청, 강주역시청 등 호화청사 등의 낭비성 인사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예. 그 부채 기준에 대해서 변재일 의장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정희 의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이 일본과 독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금 현금주의로 하고 있고 그쪽은 복식부기에 근거한 대차 대조표 보고 하는 발생주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우리나라도 2011년 결산부터 2013년 예산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준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복식부기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정부에 가져오는 거 전부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당은 국가부채 걱정 없다. 아닙니다. 걱정이 됩니다. 출연하야 다음 위기가 올 때 또 대비도 할 수 있고 저출산 문제, 늙어가시는 고령화 문제, 또 통일 대비 이렇게 하면서 국간을 튼튼히 해놔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세출, 지출 중에는 마른 수건에 물을 짜듯이 더 세심하게 보고 앞으로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감면해주지 않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이런 데 빼놓고는 하지 않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국회에서 여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대강 감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돌리기보다는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히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평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정희 의장이 지금 40초 남아 있습니다. 네. 잘 보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2008년에 인천시가 통합 재정 수지 적자가 1,457억 원이었습니다.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행사 축제 경비에 인천시가 쓴 돈이 240억 원이었습니다. 역시 서울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였습니다. 안에서는 다 지금 굶어야 되는 판을 잔치상 마련해서 흥청망청 쓴 셈입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민간 투자 사업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민간 투자 추진 계획을 냈는데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아직 정확한 실태 파악도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수입형 민자 사업 역시 돈 먹는 하마로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민 여러분들이 나설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이 2002년에 시작했던 것이고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전면적으로 실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감시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지방재정 위기 풀릴 수 있습니다. 네. 김광림 위원장께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25초. 네, 잘 활용하시죠. 예. 앞으로 급격히 부채가 늘어난다. 그거 아니고요. 지금 계획으로 보면은 2013년, 14년 그 어간에 1년 단위의 정부 재정은 균형이 됩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기존 쌓여있는 빚을 갚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빚 걱정됩니다. 열심히 줄여가겠습니다. 네, 이제 1시간 30분여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제2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는 국민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고용 문제와 또 정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계신 분은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 의장, 한나라당의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 수석 부의장, 자유신민당의 이상민 정책위 의장, 또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정책위 의장, 다섯 분이 열띤 토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좀 더 뜨거운 토론이 예상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자, 3분씩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상대를 정하시고 질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주도권을 직접 관여하셔서 답변 시간도 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정당의 정책을 좀 검증하는데 좀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좀 점점 종반으로 가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좀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소 답변 시간을 좀 허용을 해 주시면서 자, 가장 먼저 마이크를 드립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 의장께서 주도권 토론 3분 동안 시작합니다. 네, 계속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인기가 좋으십니다. 2010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 지방채 잔액은 25조 5천억 원입니다. 2009년 말보다 무려 34.1%가 증가했습니다. 2009년 지방채 발행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2008년 부자 감소를 위한 세제 개편 이후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2조 2천억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통해 교부세를 감소를 메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 지방채가 많이 증가합니다.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이 순감소액이 25조 7천억 원입니다. 부자 감소로 교금이 줄어들어 자치단체들은 재정 압박 위기가 심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공공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을 주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지 지출을 축소로 비수도권은 빈곤 악화가 예상됩니다. 부자 감세를 처리하고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강화시켜 지방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2008년 세제 개편 당시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 세입 감소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전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처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우선 통계를 바로잡으면은 작년도 결산으로 지방정부의 채무는 27조 7천억입니다. 예. 이거는 물론 359조 총 채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중에서 중앙정부에 갚아야 될 돈, 이거를 14조 2천억을 빼고 나면은 순수하게 지방이 정부 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13, 14조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법정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돈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야 그 비율을 깎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 조금 말씀 맞지? 제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게 2009년도에 지방채가 8조 5,338억 원이 증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배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배치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포함해서 27조 7천억이다. 증가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포함해서 27조 7천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요. 그거는 이제 IMF 경기 또 경제위기 경기 오기 때문에 전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에 그중에서 19.27%를 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방에다 세금도 넘겨주고 또 줄여야 할 교부세 비율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에서도 호화청사, 행사 이런 거 줄여가면서도 부자감세 처리할 용이 있으십니까? 교부금을 늘려가겠다. 부자감세 처리할 용이 있으십니까? 네? 부자감세 처리할 용이 있으십니까? 부자감세는 지방정부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방 현재 벌써 교부금이 줄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벌써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네. 말씀 나누시죠. 자, 이번엔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 주도권 드립니다. 예. 지난 2월 24일 날 세계적 금융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교수가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은 심각한 대출 축소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한국의 민간 공공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370%에 이른다. 매우 심각하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또는 여당 한나라당은 인식이 아니라다. 또한 지금 정부가 야당 보고 포퓰리즘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더합니다. 한술 더 뜹니다. 정부 더합니다. 무분별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뚜렷한 국정 철학이나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인기 없겠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는 재정 지출은 무차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당, 한나라당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국민 여론이 세종시 원안대로 해야 된다. 약속 지켜야 된다. 법대로 하라. 이런 여론이 여전히 강건하니까 왜곡된 여론 몰이하기 위해서 지역 다른 지역 민심 반발 부모하기 위해서 온갖 선심정책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왜곡된 여론몰이 아주 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당장 그렇게 선심정책 돈 퍼부을 좀 더 좋을지 모르지만 다 빚입니다. 빚더미에 국가를 앉히는 겁니다. 이런 빚을 후대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겁니다. 정권으로 보면 매우 부도덕한 겁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열거했습니다만 지금 주요 국책사업 한다고 해서 545조 원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약을 내거는 것들 보면 무려 9천억 원, 3,980억 원 뭐 이런 것들 내놨어요. 구체적인 재원 마련 한번 대책을 말씀해 보시죠. 예, 우선 하시죠.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주장하는 것으로 맞추겠습니다. 예.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40초 정도. 김영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네. 예. 우선 공기업 부채는 국제적으로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해야 됩니다. 그게 망하면 국민이 어렵게 되고 또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썩 걱정하기보다는 이런 면도 생각해야 됩니다. 주택 짓는 LH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빚을 얻어다가 다시 또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서 장기로 저리로 이렇게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건 부채는 늘어나지만은 아파트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토지도 그대로 있는 거고. 근데 이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문제고 정부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원 이 문제는 한나라당이 발표한 이 재원은 사실은 민주당이나 야당이 발표한 재원의 반 정도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산은 매년 한 5% 정도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늘어난 분 중에서 무리 없이 소화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오시면 그때 보충 설명을 같이 하시죠. 네, 지금 주도권 토론 세 번째 마이크 넘깁니다. 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 수석 부의장 주도권 가지시고 누구 주장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자 감세가 항상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 감세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가 뭐냐? 상대는 누구 주장하시겠습니까? 김광림 의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표가 뭐냐? 이렇게 봤을 적에 법인세,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준 일이 내가지고서 대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깎아주면서 고소득자가 좀 소비를 늘릴 것이냐. 아니냐. 이런 전제하에서 부자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지난해 하고 말 보면 2009년 말 현재 10대 대기업 집단의 현금성 자산이
52조 1천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왜 법인세를 깎아줘야 되느냐? 2008년도 대비해서 19%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대기업 집단은 돈을 벌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법인세 깎아줘야 되겠습니까? 또 고소득층이 세금을 깎아준 것은 그들이 좀 지출하라 소리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여유 있게 썼고 돈이 더 들어와도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소비 지출은 오히려 소득 5분위 계층, 돈 많은 20%의 주민들의 조세 부담은 10.38%가 감소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런데 그들의 소비 지출은 2.9% 감소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니까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썼습니다. 그런 사이에 서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700조를 넘어서 800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부자 감세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목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부자 감세는 이제는 도입의 논리적 타당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철회해야 된다. 지금 2년간 유예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갑니다. 예, 네. 야당의 요청에 의해서 2년간 유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또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부자 따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같이 하는데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 소득 수준 높은 분, 기업에서 규모가 큰 분, 이분들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이 더 혜택을 받고 소득 낮으신 분들도 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또 이게 가파르다 해서 또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좀 연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부자 감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기업 전체에 대한 감세고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가지고 또 장사가 잘 되면은 또 채용도 많이 늘려서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각 당의 정책 토론회, 지금 이 지방 재정을 포함해서 중앙정부 또 공기업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각 당의 비판과 또 대안 또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도권을 한나라당의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누구 지정하시겠습니까? 예, 민주당의 변재일 위원님 지정을 네,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예, 이제 사실은 빚은 걱정이거든요. 예, 걱정이고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과 정부는 2013년, 14년에 당해 연도에는 적어도 적자가 되지 않도록 목표를 세우고 그 이후에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면은 10월 2일에 앞으로 5년 동안 빚이 이렇게 될 거다. 규모는 이렇게 늘 거다 하는 서류를 같이 붙여가지고 국회에 예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0월 2일 날 나오는 거 이외에 그 이전에도 우리가 요청하면은 언제든지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래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빚 상황 또 갚아나갈 계획 이런 것들이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이제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든지 세출 쪽에는 더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세금을 확보하는 쪽에는 더 이상 감면해주지 않고 세원을 확보해가지고 꼭 2013년, 14년에 빚이 당해연도에서 제로가 되는 그런 계획을, 중기재정 계획을 짜나가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감시하고 정부를 점검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처럼 김광림 의원께서 국회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국회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1임기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런 자세로다 정부 부문에 잘못하고 있는 일을 철저히 견제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다면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서 정부가 제대로 가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협조하고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김광림 제3정부위원장 시간도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다른 분도 지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 이정희 위원님, 지금도 이 국제 채무 기준이 한국은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86년, 2001년 하지만은 일본이나 네, 독일이나 네. 다른 데는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미국, 영국이 다른 거는 우리 회계 시스템이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11년도 결산부터 2013년 예산부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범위 문제는 다르지 않다. 우리 변재일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범위 문제와 그 회계 방법에 따라 가지고 답변할 준비하는 시간이 단계에 주셔야 대해서는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네, 예. 저는 우리나라가 국가 그 채무를 정하는 기준을 잘못 쓰고 있다거나 유리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국제 기준하고 이제 OECD 기준하고 비교를 하려면 같은 기준을 써야 되는데 그 기준이 OECD가 채택하고 있는 2001년 그 정부 재정 통계 지침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1986년판 지침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계 정부도 때문에, 그렇죠. 회계 때문에. 네, 정부도 그걸 알겠습니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다음에 또 네. 마무리 시간이나 또 우리 이정희 의장 시간에 또 답변 기회가 오시면 그때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시죠. 네, 우선 각 당의 시각은 이제 재정 적자 규모에 대한 기본 인식 좀 차이가 있고 또 해결책으로 세제에 대한 문제나 또 세출 건전성 문제에도 좀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점점 토론은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 자, 3분의 시간은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 의장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지정하시겠습니까? 네, 김광희 의원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한나라당 김광림 네. 위원장. 아까 지방정부의 그 부채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정부에 갚을 돈이 14.2조라 절반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별 걱정할 건 없다고 하셨는데요. 중앙정부에 빌린 돈도 이자는 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2009년에 이제 지방정부 재정난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중앙정부가 돈을 빌려줬고 이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높다고 그래서 깎아주기도 좀 하고 지원해주기도 하고 결국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계산을 말씀드린 것은 지방정부에 27조 7천억의 빚이 있다고 하면은 중앙정부 돈 빚하고 합치면은 말씀드린 359조가 넘게 됩니다. 지방정부하고 이중 카운트 되는 거 14호를 빼면은 한 13조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당연히 지방정부도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계속 도와가면서 줄여가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이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는 2009년 추경할 때 그때 한 5% 정도로 돼 있던 것을 너무 높다고들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4% 정도로 이제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얼마 없는데 한 해에 몇백억 원씩 국가에 이자 내야 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아예 이렇게 빚어둬서 일하지 않도록. 또 하나는 이제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죠. 심지어 작년에는 예산 조기 집행을 하라고 상반기에 60%, 70% 집행해라. 이렇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막 다그치면서 지방정부에서 그거 수치 달성해야 되니까 은행빚 내가지고 먼저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지방정부는 가난하고 중앙정부는 부자고 이렇게 이제 선입견이 있으신데 사실은 국민들의 세금 받아가지고 65%를 232개 지방정부가 쓰고 있고 중앙정부는 35%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빚도 중앙정부는 320조 넘게 있는데 지방정부는 아까 보셨다시피 27조 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제 세금을 상당한 부분 지방에서 받도록 이양을 해드리고 사실 이양해드릴 만큼 교부금률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대로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드렸습니다. 지방정부 재원은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국회에서 상의를 해가면서 확충시켜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세금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민들한테 거둘 수 있는 세금의 항목이라는 게 쉽게 늘릴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것을 국가가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걷어서 나눠줄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아예 65%가 지방에 실제로 지방에서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도 돈이 없으니 당신들도 줄 네, 돈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세가 바꿔 필요하다는 네,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뭐 다 됐습니다. 좀 아쉽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제가 마무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제2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네, 거의 이제 대미를 장식해 갑니다.
오늘은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정책위 의장, 또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정책위 의장, 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 수석 부의장,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 의장 5분이 출연을 하셔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간의 평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각 당의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는지 쟁점화해봤습니다. 또 방금 들으신 것처럼 계속되는 이 지방 재정의 채무 문제, 또 공기업의 경영 건전성의 문제, 또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신 질문이나 또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마무리 시간 동안 여러분의 당의 입장과 또 국민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압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지금 앞에 1분씩 쭉 저희들이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간이니만치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이나 또는 후보에 관한 정치적 발언은 좀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서 자, 지금부터 그러면 마지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민 의장 시작해 주시죠. 네. 국민들께서는 그 이명박 정권의 남은 2년을 매우 걱정이 많습니다. 그 거짓말과 약속 뒤집기, 약속 지킨 거 하나 제대로 없는 이 정권에 대해서 이들이 내놓는 모든 약속과 말과 정책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 장밋빛 구상에 불과합니다. 실효性있는 대책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권은 무능합니다. 국가재정 파탄입니다.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식은 여전히 아니랍니다. 무책임한 정책 남발하고 있습니다. 상대 야당들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한술 더 떠 선심성 정책, 왜곡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한나라당한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충원합니다. 약속 지키십시오. 세종시 법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또 4대강 이런 쓸데없는 사업에 당장 중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 수석 부의장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역점을 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문에서의 공무원 증원, 사회적 서비스 부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육성 통해서 120만 명, 그리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서 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민간 부문에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가 재정 문제 건전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자 감세 철회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림 의원께서 법인세의 감세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하면 상위 10% 4만 개의 기업이 법인세 부담액의 96.01%인 35조 8,575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하위 44% 77만 개 중소기업입니다. 여기는 이윤에서 세금 못 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무리 발언 이번엔 세 번째로 한나라당의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께 1분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참으로 험난한 길을 헤쳐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자는 회복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일자리로 연결돼서 서민 생활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다시 당겨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책과 실천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국민 앞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 문제도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거쳐서 촘촘히 챙겨서 2013년, 14년 전에는 꼭 당해연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또 1분간의 마무리 발언,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 의장께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 하지 말자고 천주교, 불교, 종단 모두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또 원불교 4대 종단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평가해달라고 합니다. 또 좌파라고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독도야 사랑해 이렇게 1인 시위를 해도 잡혀가는 세상입니다. 저는 숨이 막힙니다. 민주노동당이 감세 철회 또 고소득층 세금을 늘리는 것을 통해서 보편적인 복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일자리를 반드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적으로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바로 세우고 국가재정 역시 우리 힘으로 다시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야당을 연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꿋꿋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만들어 갑시다. 이번 6월이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 1분간 쓰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60만 개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일자리는 30만 개가 줄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건설 재벌을 위해서 22조 원을 퍼주는 사업입니다. 서민에게 지원해야 될 예산을 강바닥 받는데 버리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농어민, 노동자, 자영업자 2만 6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소로 세수가 줄였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빚을 내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소로 지방 재정은 파탄 직전입니다. 지방 발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을 주기 위해서 빚을 내고 있습니다. 부자와 재벌에게는 온갖 특혜를 베풀면서 국민과 지방에는 고통을 안겨주는 이명박 정부를 저희는 심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2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모든 일정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고용과 국가 재정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민생정치라고 하는 지방선거 취지를 10분 이해하시고 오는 6월 2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통해서 정책 선택에 오늘의 이 시간이 소중한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다음 3차 공직선거 토론 소개해드립니다. 5월 6일입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제3차 공직자 선거 토론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5분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